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2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 무엇이 문제인가? 조광형 뉴데일리에서 12월 25일자로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헌법 명확성 위배, 과잉금지 위반, 권력자 악용, 대통령 거부권 이유 넘쳐, 권력자 비판 함부로 하다 소송 폭탄 맞는다, 언론 재갈법, 국회 통과에 우려 쏟아져,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어 제4부 권력으로 불리는 언론마저 정부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초유의 입틀막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의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기업인은 물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도 언론 등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손해배상 소송 대상은 추후 대통령으로 정한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가 불법 허위 조작 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언론 등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증명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 5천만 원까지 배상액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무소불위의 검열기구로 거듭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 검토를 지시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전치됐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는 반의사 불벌로 보건대 제3자도 고발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권력을 손에 쥔 이들이 언론을 상대로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판별해 심판까지 다 하겠다는 것.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과 유튜브를 통제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법안이 언젠가는 정치권 전체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수 있기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당, 참여연대 등 좌파 진영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 시민연대, 공정언론 국민연대, 미디어 미래비전 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 국민연합 등 좌우진영을 막론한 언론계 전 단체가 강도 높은 성명으로 계약법을 통과시킨 여당을 맹비난하는 모습이다. 추상적 허위 조작 정보 개념,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 민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 등의 민사적 책임을 강하게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인종,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는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도록 변형된 정보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정의 내렸다. 이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로 유통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정보통신망법도 불법 정보를 열거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를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로 바꾸고 여기에 증오 선동 정보라는 새로운 유형을 추가했다며 어떤 법익을 어떻게 침해하면 불법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통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번 개정안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과징금까지 이중제재, 과잉금지 위배 논란, 정치인 등 권력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치권 기업 악용 가능성 높아. 이 폐지 검토 지시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전치. 당청 간의 엇박자가 난 것일까? 앞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비리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불과 석 달 뒤 해당 처벌 조항을 존치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줄곧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주장해온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 다시 기권했다며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런 제가 칠각형을 최근에 그렸었는데요. 요게 지금 안 보입니다만은 저장할 때 좀 수정하겠습니다. 대립 갈등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칠각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는 칠각이 필요할 것이다. 칠각 안에 3, 4, 5, 6각이 모두 존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저는 보여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기회에 고민하지 말고 거대 여당이 법을 어떻게 자기네들 몽둥이 휘두르듯이 하겠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그런 일들은 다 상관관계 때문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생각을 하고 또 의견을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상관관계 추론에서 인과관계 추론 증거를 찾아 보도하는 역량을 키우면 법을 무용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원인이 인격모독이나 인신공격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포기하고 다른 원인을 찾아서 보도를 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요게 제가 이렇게 해서 넣었었군요. 이걸 왜 이랬지? 좀 확인시켜 드리려고. 칠각이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대칭이 되는 모양들이 안 나옵니다. 다 다양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안에 삼각, 사각, 오각, 육각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저의 고민하는 생각, 사고가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형태의 현실 아니겠느냐. 그래서 언론도 사권력으로 인정한다 이게요. 그러면은 기자는 사권력까지만 얘기했지. 자,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고 그 다음에 기업 견해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통일교가 잘못했지만 종교단체 견해도 중요한 거죠. 이렇게 칠각으로 한번, 근데 이제 가로친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속보, 특검, 체포방해 등 윤회 징역 10년 구형. 오유진 조선일보 12월 26일. 내란 특검법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 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5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올 초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는 내용이다. 마곡수 내란 특검본은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전례 없는 사안이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런 거를 보면서 느낌이 드는 것은 계엄령 자체가 내란이란 제목으로 아닌 주변머리부터 우선 두들기고 있습니다. 권력자의 계엄이 내란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죠. 선고가 아직 내년도 2월정이 나오니까 내란 특검으로 그러나 이 특검의 이름 자체가 내란 특검으로 손단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언론에 이렇게 내란이라는 말이 프레임으로 씌워지면은 여기를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씌워져 가지고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아까 앞에 얘기한 허위정보 이런 거로 집어넣을 수 없는 건가요? 물론 계엄이 잘 됐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법의 정신이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판결이 나기 전까지. 그런데 내란이라고 벌써 특검이라고 얘기를 해서 하면은 국민들 그냥 다 그렇게 믿습니다. 내년 법원의 선고 공판 결과가 그래서 유죄가 나오겠죠. 하지만은 어떻게 나올지 윤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그 진술을 하는 그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극 속 드론 꽃피운 우크라 방위산업 실리콘밸리 됐다. 이 방위산업의 이 드론이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류현정 조선비저 12월 26일 2025년 6월 1일 그날 밤의 작전은 대담하고 기만적이었다. 우크라이나군은 민간 화물로 위장한 트럭들을 러시아 영토에 깊숙이 침투시켰다. 목표점은 러시아 공군기지 5곳, 작전명은 거미줄 작전, 오퍼레이션 스파이더웹. 이날 우크라이나군은 트럭 안에 숨겨둔 소형 드론을 원격 조종으로 사출했다. 이 드론들은 수천억 원짜리 러시아 전략 폭격기를 향해 돌진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군기지 타격에 성공, 70억 달러 약 9조 원 규모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5,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백만 원짜리 드론으로 러시아군의 심장부를 흔든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1차 드론 전쟁이라고도 불린다. 드론과 소프트웨어는 탱크와 폭격기의 위상을 끌어내렸고 전장은 기술 경쟁의 장으로 바뀌었다. 시민보 제 스위스 한인과학기술자협회 명예회장 전 로잔 연방공대 교수 전 동아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한국전자기계 산업 분야의 소프트웨어 역량,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등은 피지컬 AI로부터 국방 AI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키워드라고 말했다. 절대 열쇠 속 전략병기, 유럽 코딩 공장의 전시경제, 우크라이나 기존 IT 기업들도 전시체제에 맞춘 제품들을 속속 내놓았다. 소프트 서브는 구급차 개조와 사이버 방어를 지원했고 맥포는 보안 앱을 배포했으며 일렉스는 국방부 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에이작스 시스템은 공습경보 앱을 개발해 국민의 생명줄 역할을 했다. 불안전에도 쓸 수 있으면 쓴다는 실용주의가 무기 인증 절차를 수주 단위로 단축했다. 고가의 군용 규격 대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상용 부품을 조합해 비용을 10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2025년 기준 브레이브 1에는 2,000팀 이상이 등록돼 있으며 수백 개 솔루션이 이미 전선에서 검증됐다. 기술 종류도 드론, 지상 로봇, 전자전, 사이버 보안,
미사일 개방 등으로 확대됐다. 주 단위 혁신구조, 전통적인 방산 개발이 수년 단위 워터폴, 폭포수처럼 단계적으로 진행 방식이었다면 우크라이나는 수주 단위 애자일 짧은 주기로 제품을 개발하고 피드백을 받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우크라이나 드론 산업의 약점은 공급망 리스크다. 모터, 배터리, 통신 모듈 등 핵심 부품 상당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에도 이 중국계도 갈 거 아니겠어요? 생산 능력 자체는 확대됐지만 부품 수급 차질이 곧바로 양산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뭉칫돈 몰린다. 안나 그보즈디아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KIEF 2025에서 우크라이나는 세계 방위산업 변혁의 원동력으로 부상했다면서 소규모 제조업체도 전선에서 실질적 차이를 만들어내는 시스템과 경험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싱크탱크인 브리헐은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전후 유럽의 무기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렴한 생산비용, 숙련된 기술인력, 그리고 실전에서 축적된 방대한 전투 데이터 때문이다. 12월 19일 유럽연합은 2026에서 2027년 우크라이나에 총 900억 유로, 약 156조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 제공에 합의했다. 우크라이나의 재정위기를 계속 방치할 경우 러시아의 위협이 유럽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브레이브의 예비 수치에 따르면 2025년 우크라이나의 방위기술 스타트업 50여 곳이 벤처 투자와 엔젤 투자를 합쳐 1억 500만 달러 이상을 확보했다. 수어모 1,500만 달러, 덴코어 374만 달러, 드롬나 275만 달러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유럽의 방산 스타트업들이 총 2억 달러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했는데 상당 부분은 우크라이나 스타트업들이 차지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MITS 캐피탈, 그린 플래그 벤처스 등은 우크라이나의 현지 거점을 마련하고 투자를 확대했다. 구글 전 최고 경영자 에릭 슈미트가 D3 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 드론 스타트업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졌다. 독일의 라인메탈은 2024년 우크라이나 국영 방산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 공장 4곳을 건설 중이다. 이 공장은 해외 장비를 신속하게 수리해 전선에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장갑차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걸 좀 우리가 해야 되는데, 튀르키예의 베이카르는 키우 인근에 대규모 드론 공장을 지었다. 베이카르는 기체 제조 기술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는 자국 항공 엔진 기술을 공급한다. 미국 노스롭 그루모는 중국형 탄약 공동 생산 협정을 청했고 프랑스 독일 합작사 KNDS는 KNDS 우크라이나를 설립했다. 최근 러시아의 드론 반격도 만만치 않다. 야간에는 수십에서 수백 대의 드론을 동시에 투입해 우크라이나 방공 레이더를 소진시키는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올 들어 제밍, 전파 교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광케이블 드론을 대량 투입, 우크라이나의 보급로와 후방 차량, 장갑차를 낮은 고도에서 정밀 타격했다. 이 드론은 비행과 동시에 얇은 광섬유 케이블이 풀려나가 조종기와 물리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한다. 여기에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은 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또 뭐 좀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2025년 12월 23일 우크라이나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인들과의 회동 장면 사진을
참고적으로 게재했네요. K게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북조선 신형 대공미사일 첫 시험 발사 일본에 의해서 24일에 우리나라가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만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12월 25일 날 했던 거를 가져왔습니다. 24일 북한이 일본 해상에서 발사 실험을 실시한 신형 고고도 장거리 대공미사일, 장소는 불명, 조선중앙통신이 전달. 참고적으로 어디로 날랐냐, 일본 해상에서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본 해상이란 데가 어디냐, 이 동쪽 어디에서 발사한 것 같은데 구글 지도는 우리나라 검색상으로는 분명히 동해라고 나오는데 일본 애들이 지속적으로 일본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는 뭐 우리나라에도 서해는 서해라고도 얘기했지만은 옛날부터 황해라고도 우리도 그냥 공식적으로 써왔죠. 뭐 우리나라 남해는 뭐 우리나라 그냥 남해 여기 동중국해는 이제 국제적인 표현의 이름인 거고요. 일본해 하면은 우측 아닌가요? 우측 이래야 되는 건데 전의 기억으로는 싸우지 말고 청해라고 지면 어떠냐라고는 의견이 있었었죠. 청해라고 서로 부르자. 그것도 뭐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러면 아니면 한일회라고 하든지 멕시코만을 아메리칸만으로 힘에 의해서 그냥 바꿔버렸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오. 우리 여기는 말이야 한일회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지 않겠소?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외로운 트럼프 79세 어색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 견디기 데일리 비스트 12월 26일입니다. 이 멜라니아 여사 아파 있는 사람이 이 멜라니아 여사가 이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와가지고 있는데 얼굴이 좀 뭐 떠름하죠. 이 아버지하고 딸하고의 막 하고 있고 뭐 웃는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마로라고에서 이 산타 작전 호출 노라드 여기에 이제 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미국식 어떤 전통이 되어버린 미국식 고급 해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아요. 멜라니아 여사도 좀 뭐 웃는 것 같고 55세라며요. 그리고 차이하고 장인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는 얼마나 친중국이 있지? 중국은 기댈 수 있는 개발 파트너인가? 역사인 12월 26일 현재의 국제 정세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존재감은 무시할 수 없다. 경제적인 대두에서 군사적인 확장, 나아가 독자적인 디지털 기술의 보급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다방면에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그 역량에 대한 평가, 즉 친중이냐 반중이냐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세계는 선명한 대비를 이루며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다. 일본, 미국 그리고 유럽의 주요국에는 보통 이거를 미서구 이렇게 얘기하죠. 서구라 그래도 미국까지 포함해서 중국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감정을 품는 층이 과반수를 웃돌고 있다. 디자이어블이라는 영어로 바람직하지 않은 난 디자이어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권 문제나 대만 정세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나아가 무역 마찰이라고 하는 염려가 뿌리 깊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신흥국이나 도상국에 눈을 돌리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에 있어서 중국은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는 거대한 투자자이며 기댈 수 있는 개발 파트너이다. 서방 언론이 보도하는 중국 포위망이라는 연설은 글로벌 사우스의 시각에서 보면 오히려 중국을 축으로 한 새로운 질서 형성 과정의 구세력의 저항일 뿐이다. 세계는 지금 가치관의 공명에 근거하는 친중과 현실적인 이익에 근거하는 친중이 복잡하게 얽혀 단순한 다수결로는 측정할 수 없는 다극적인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극이 제가 얘기하는 앞에 소개한 시각 정도로 보시면은 좀 이해가 편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 역사인인데가 약간 일본에서 그 리버럴한 쪽의 언론 매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친중 반중이 좀 대립적인 게 있는데 견해들이 서로 좀 달라가지고 요거를 갈등 해소도로 좀 그려봤습니다. 자, 필요 조건이라는 거로 표현하는 건데요. 한국의 생존이 공동 목표라고 봅니다.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한미일 동맹 강화를 강화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 강화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반중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의 일대일로와 패권주의는 미래 한국의 먹거리를 없애기 때문이다. 가깝게는 한국전쟁 중공군 참전으로 주적이기도 했다. 저는 또 하나 또 여기다 집어넣는다면은 겨울철 미세먼지의 공습, 또 겨울철만이 아니고 그 중국 산업화에 의해 가지고 그 환경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도 있죠. 한편 한국의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미국 우선주의에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우선주의 대응을 위하여는 반드시 친정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과 미국 투자 요구에 한국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보고 미국이 고난의 행군을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쁘다. 그래서 우리 친중하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과거 이 500년 동안의 DNA가 중국은 과거부터 떼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해결책이 실용외교, 그 험난한 여정이 잼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협상은 우선 신라금관 선물로 상징이 되었고 일중이 갑자기 대립이 지금 되고 있죠.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무력 시위를 하고 1월 달에 방중 계획이 있다고 그러고 또 저기 한일 회담도 예정이 돼 있다고 그러고 이 잼 대통령이 어떻게 실용 외교를 부르짖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지만 실용 외교 지금 필요 없다. 고난의 행군을 하더라도 이솝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한편에 확실히 서라. 박쥐가 포유동물이면은 날개가 있다 하더라도 포유류 쪽에 들어가야지. 뭔 말이냐. 이런 얘기고요. 제 얘기는. 윤석열 계엄 끝냈는데 관저 밀고 들어와 대통령 가볍게 끝까지 궤변, 체포방해 재판 마무리, 최혜린 경향신문 12월 27일 09시 계엄을 해제했는데도 내란몰이를 하면서 수사기관의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걸 보셨지 않느냐며 대통령을 얼마나 가볍게 받겠나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유례없을 정도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망각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며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사태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을 깨우고 국민들에게 정치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불법 개헌 관련 사건에 벌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 9일 변론을 끝내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체포방해 재판 최후 진술서 국가 비상사태 원인은 당시 거대 야당 이기명 뉴데일리에서 12월 26일 죄송합니다. 국민 깨우기 위해 계엄선포, 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59분 최후 진술, 유경민, 세계일보 12월 27일, 요건 07시. 요거는 위에 거 뉴데일리는 어저께 18시네요. 경향신문은 오늘 아침 9시를 했네요. 대왕적 대통령이 없다. 공수처 인지수사는 코미디. 특검 징역 10년 구형 법원 2026년 1월 16일 선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그림으로 논리적으로 충분조건 논리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거대 야당이 돼서 횡포를 부린다면 그러면 비상계엄을 한다. 왜냐하면은 윤이 얘기한 대로 국민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계몽령이라고도 얘기가 됐었죠. 이것이 원인 가정이 되면은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국민을 각성시키는 거로 비상계엄을 한다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요게 좀 제 머리로는 아둔한 머리로는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계엄 실패가 됐죠. 탄핵당했고 잼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됐고 내란죄로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아까 16일이었죠.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요게 이제 밑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야당 국회의원 수 줄이기 또는 정적 제고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 원인이 뭘까요? 김건희 리스크 커버하기? 뭔가 그게 그렇습니다.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냐? 계엄 후에 우리 국민을 아까 각성시키기 했는데 각성된 국민이 독재를 받아줄까요?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그게 뭐냐? 그 정적 줄이고 야당 국회의원 수 줄여서 국회를 갖다가 탄압을 한다면은 아니면은 국회를 폐쇄를 시켜버린다면은 독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 씨, 국민은 원래 아이고 죄송합니다. 원래 각성되어 있어. 국민이 우매하다고 우매할 수도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국민은 생존만 해결되면 돼. 자신의 이익도 있겠지만 우선 기본 그것만 해도 너희들이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거야 거꾸로. 정치인 아새끼들이 우리를 각성시키려고 하지 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현란한 상관계 국제전략연구소 김정민 박사의 금요일 특검으로 밝혀진 문윤환 연대에 대해서 제가 기록으로 열심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를 다 읽는 것은 생략하고요. 한번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면은
참고 자료로는 뭐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목이 문윤환 연대였는데 물론 과거의 관계이고 현재는 찢어졌답니다. 제목은 서론에 불과하고 내용은 미한중일 관계까지 풀어내고 있습니다. 상관관계 추론이 너무나 현란해서 제 머리 수준으로는 수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본인들 표현 얘기도 이런저런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정보를 전문적으로 뭐 허구한 정보 수집할 시간도 없는 거고 그 전형적인 상관관계 추론이죠. 뭐 하지만 들을 만한 내용이다. 그래서 앞에도 제가 그 인과관계로 자꾸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은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단순한 사고 방식이 오히려 그 클리어해지거든요. 이 과학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인간 사회도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인과관계를 향하여.